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가 더 높아요. 판사 출신보다. 아예 검사 출신 해가지고 전화 한 통 해버리면 아예 재판에 안 넘어간다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근데 판사 출신은 이미 재판에 넘어간 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검사가 다 기소해가 넘겼는데 재판에. 아예 검사선에서 재판에 안 넘기고 마무리 짓는 게 최고 좋잖아요. 그 가장 감옥 가기 싫으면 검사하다가 옷 벗은 지 1년 안 넘은 사람, 정관예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야 감옥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10억 넘게 벌게 해준대. 관행이 무조건 성소하게 해준다고요. 웬만한 거는 사회적 무리가 이렇게 해서 막 뉴스에 계속 때리는 거 아니면 잘 모르는 거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건은. 자, 여기 무죄 판결도 나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안 나와요. 보상금. 리얼 어른 등록증을 대여한 D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불기소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보상금 안 나오죠. 보상금이 판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검사 손에 달렸다. 검사가 파워가 더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리얼은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저게 D는 안 나오고요. 보상금. 그러면 답은 25만 원 값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기출문제 패턴이긴 한데 기출문제보다 좀 어렵게 냈어요. 기출문제는 저처럼 이중등록 이런 거 안 내고 다 포상금 받는 걸 냈어요. 저는 이중등록은 아예 포상금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더 조금 어려워요. 기출문제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의 경우 답은 1번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부동산 종류 제한 없습니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주택 다 가능하고요. 매매, 전월세 다 가능하고요. 직거래는 안 되고 중개거래만 가능하고요. 5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도 없죠. 그러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신청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아닙니다. 요거는. 실제 시험도 한 5문제 정도는 평소 안 나왔던 게 나온다고요. 저도 시험에 안 나왔던 거, 이건 실제 나왔던 문제는 아니라고. 이런 것 한 5문제 정도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출문제 지문이네요. 1번.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의 경우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화전 비상벨은 이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이의 서식에. 소화전 비상벨은 이의 서식에 기재를 합니다. 일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재하잖아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 제외하고요. 1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 대신에 뭐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하죠. 저 실무교육 강사 되려면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를 강사로 확보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 지문은 박사는 경력 없어도 됩니다. 전임 강사 2년,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나머지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암기 프린트에 다 나와 있고요. 3개월도 43번에 다 나와 있죠. 협회 공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책시민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죠.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4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답 4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죠.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 실제 취득 관련 조세인데 그 취득 관련 조세 적는欄에 보면 재산세는 6월 1일 해당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게 모든 서식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은 1일 이하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죠. 확인설명서 서식은 요약집 161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161페이지. 대략 161페이지 대략 맞죠? 그 서식 있죠? 그 좀 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앞에 페이지 넘기면 좀 더 앞으로 161보다 좀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네. 몇 페이지에 그거? 160? 제가 아까 161이라고 했나요? 왜? 자꾸 앞으로 가야 돼. 160페이지에 있네. 제가 지금 페이지가 언뜻 지금 페이지를 내가 다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160페이지에 있네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이거 서식 좀 비교해야 돼.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잘 나와요. 시험에. 짜증나요. 이거 나오면 뭐 논리적인 게 아니라 서식을 봐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어렵다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과목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중요하죠. 자, 대권, 금세, 실수 같이 시작. 4번입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만,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 주차장은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판은 없어졌죠. 1의 서식이 판매 의료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고요. 그럼 주가 어디? 도대주, 주지요. 주는 1의 서식부터 3의 서식까지 다 1의 서식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그 다음에 3의 서식이 도대네요. 1, 2의 서식만 기재되네요. 주차장은 1, 2의 서식만. 그 다음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1의 서식만 기재하죠.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인데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기 좀 어려운데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법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노무현 정부 때 생겼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국정기조가.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할 겁니다. 결론은 공정한 사회 된다 안 된다?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돈만 있으면 제가 다른 나라 다니보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최고 좋습니다. 쉽지 않다고. 돈 공산주의 해야죠. 무조건 똑같게 만들려면은 그 기회의 공정만 주면 되는 거지 결과까지 공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회만 공정하게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 소용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할 때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아예 폐업을 해버렸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들은 사표 낸다고 사표 못 냅니다. 범죄 행위에 연루돼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사표 내도 못 그만둔다고요. 검사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만두려고 사표 내려고 많이 했다고. 지금 그 무슨 당이고 조국혁신당 뭐 박은정 의원 이런 분들 사표 내려고 했었다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탄압받는다 생각하고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휴직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아프다 하면서 휴직하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왜 사표를 안 받아주냐? 파면해버리면 퇴직금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유죄 판결 확정되면 파면할 수 있다고. 해임, 징계 절차에서 파면, 해임 이런 게 있잖아요. 파면되면 아예 안 주고요. 해임되면 준다더라고. 해임되면. 파면되면 퇴직금 못 받는다고. 자기가 낸 것만 뭐 받는다는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수사 의뢰되고 이러면 자살하는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 이유가 자살해버리면 공소권 없음 나오니까 가족들한테 유족연금은 나온다고요. 그래서 죽는데요.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차피 돈 한 푼도 못 벌고 늙어가지고 계속 와이프한테 구박받느니. 저도 죽겠어요. 요즘 구박을 했어서 같이 있으면 짜증나 죽겠다.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일찍 와서 3시에 여기 왔어요. 나가라고 해서. 근데 또 나가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이러더라고. 있으면 짜증나고 없으면 심심하다고. 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래서 사표를 못 내는데 개업공개사는 취소한다고 해도 폐업해버려도 돼요. 그럼 취소돼버리면 3년 동안 개업 못하잖아요. 취소되면, 자기 등록 취소되면. 근데 폐업해버리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오늘 폐업해버리고 내일 저 다른데 여주 가서 등록하면 몰랐다고. 옛날에 그냥 끝이었어요. 새 출발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 다시 1년 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개업공개사 폐업 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옛날에 절대직 취소사 해가지고 다시 취소한다고. 1년 지나서 등록하더라도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도록. 그러면 등록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는데 이미 1년은 제값을 치렀잖아요. 폐업을 했으니까 못했잖아요. 업무를. 그러면 그 폐업 기간만큼 빼줍니다. 그럼 몇 년 지나면 돼요? 2년. 그 1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가지고 등록 취소돼가지고 2년 지나면 결국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똑같다고. 이제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 없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규정이.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하고 또 2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하고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플러스 1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죠. 그러니까 그냥 폐업해버렸어요. 2번 업무정지 받고 폐업했다가 뭐 예를 들면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옛날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그냥 업무정지 당하면 돼. 옛날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새 출발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아직 1년 안 지났잖아. 이게 만약 올해 7월이 아니고 내년 7월이면 이거는 승계 안 되겠죠. 1년 넘었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중간에 폐업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결론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안 되면 포기해야 돼. 이런 부분은 잘 안 나온다. 3년에 한 번 나온다 했잖아요.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이 부분을 이해 못 하더라고. 제가 다른 학원도 해보면. 맞습니다. 2번은. 3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못한다.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 정지 못한다. 자, 이 3년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등록도 안 되고 지익도 안 되잖아요. 그 3년 넘게 폐업했으니까 이미 죗값을 치른 걸로 보고 옛날 다시 3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도 옛날 거 가지고 이제 등록 취소는 안 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4번도 업무 정지는 최고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안 당하려고 폐업했으면 1년 폐업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만 폐업해도 옛날 거 가지고 업무 정지하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법을 만들 때 6개월이 아니라 그냥 1년이라고 만들었으니까 1년이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6개월 안 당하려고 업무 정지 6개월만 폐업한 게 아니라 1년 넘게 폐업했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정지는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 못하죠. 4년 만에 적발돼도 예를 들면 계약서를 5년 보존해야 되는데요. 4년 만에 적발되고도 원래 업무 정지잖아요. 업무 정지 처분 못해요. 이미 3년 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등록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가태료 사유에 대한 가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 못한다. 이게 X입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폐업을 1년 넘게 했다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가태료 처분할 수 있다고요. 적발됐으면 가태료는 1년 넘었다고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업무 정지는 맞는데 못하는 게 그 죗값을 치르니까 가태료는 돈을 낸 건 아니잖아요. 업무 정지는 업무를 못했잖아요. 어차피 1년 넘게. 근데 가태료는 돈 낸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은 내야 된다고요. 옛날 거 가지고도. 좀 이해 안 되면 암기하려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는 꼭 해야 되겠죠.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좀 어려워요. 5번 이게. 다른 학원에도 어렵다더라고요. 5번이 답입니다. 가태료는 2년, 폐업 기간이 2년 넘어도 옛날 거 가지고 가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 1년 넘으면 못하고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 3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못하고요. 또 업무 정지는 제척 기간 3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났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 정지 못한다고요. 중개보수 시험에 2문제 나오고요. 이게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박스 안에 4개 중에서 고르는 것, 3개 중에서 고르는 것.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중개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 보수. 사무소 기준 맞죠? 참 이게 출제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출제위원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냥 교수들 이론적으로만 기출문제만 보고 이런 거는 사실 기업 같은 거는 문제 내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아요. 경기도 조례든 서울시 조례든 인천시 조례든 다른 게 없다고요? 그럼 낼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그런 거 모른다고 그냥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거 보고 기출문제 지문 보고 계속 내요. 지금도. 사무소 기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으면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낸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서울시 조례든 부산시 조례든 똑같다. 그래서 국토부에 왜 똑같냐.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라야지 하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 시도 의원들이 조례 제정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례 어떻게 하냐고 자꾸 국토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만드는데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 해가지고 내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니까 그 손도 안 대고 손만 들어가지고 그냥 다 통과만 시켰어요. 그 똑같아요. 그래서 16개 시도가 조례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거 안 내겠죠. 실익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사무소 기준이라고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물건지가 아니라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거죠.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거.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깊이 해가지고 중개보수 초과해서 1년 징역 받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니까 취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징역 받았다,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말 없고 그냥 초과해서 받았다만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 주어진 지문만 생각해야지. 초과해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징역 갈 수도 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깊이 혼자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뭐 받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냥 위반 행위만 하고 아직 재판 안 받은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물론 그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만약 지문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다 하면 그건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런 말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맞는 말이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등록관청에 다니면서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등록 취소는 거의 취소할 수 있다는 다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업무정지하고 그냥 수사 의뢰해버리더라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의뢰해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그때는 통보 오니까 취소 다시 하여야 하죠. 그래서 디귿은 취소하여야 한다. X.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지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1번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2번에 보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자금조달이 암기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보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억 이상이죠.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암기 프린트 13번. 5억 이상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은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만 해당되죠. 이천하고 평택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었잖아요. 다른 데 해당될 때 한 번도 안 했었죠. 그 상대적으로 풍선효과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었어요. 가격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평택, 이천이 미분양이 많다라고 나오기는 하더라고 뉴스에. 그 지금 아들이 평택의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분양된 거 하나 분양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은 추구도 안 듣더니만 누구 회사 직과장이 그 미분양된 거라도 분양받아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라 하더라고요. 그 하려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MGM 200만 원 준다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랬어요. 아들이
딸은 나한테 이야기하라 했는데도 안 하고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해버렸어요. 그냥 딸은 말 안 들어요. 아들은 하라고 하면 아들은 나는 누나처럼 안 그럴게요. 말 잘 들을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왜 다른 중개업소 가서 했냐 딸한테 물으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거 지금 빨리 돈 빨리 가계약금 보내야지 지금 안 그러면 다른 사람 하려고 줄 서가지고 있다 해서 했는데 왜요?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살 건데 왜요? 하고 말대꾸 따박따박 하더라고. 자, 25번입니다. 2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특례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암기 프린트 27번 외국인 특례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옛날에는 토지 취득만 신고했습니다. 토지만.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 특례라고 해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신고해야 됩니다. 증여계약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아니라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 신고 대상 아니라 했는데 분양권 교환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5번 신고관청은 5번이 정답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1번에 보니까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 사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12번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특례는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27번에 군문 천생야 27번에 이 5가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번에 옛날에 문화재보호법이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번이 없다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천년기념물 요게 추가됐습니다. 3번 요거 천년기념물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천년기념물까지만 나와 있고 뒤에 뭐 글자 적혀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옛날 플린트라고 그게 새 걸로 바꾸시라고 천년기념물까지 나와 있어야 되죠. 2번 3번이 개정됐습니다. 3번 생태경관 보존지역, 4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그대로죠. 15일 이내에 허가해야 되는데 가로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데 가로 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요게 바뀌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입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바뀐 거 거의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법 바뀐 게 많이 없다고요. 이게 바뀌었어요. 군문, 천생야 5개입니다. 군문, 천생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요 2개가 개정됐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은 실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원은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병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이란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이면 책임이 유한 책임 사원하고 무한 책임 사원하고 누가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더 무거운 거죠. 무한 책임 사원은 주식회사 임원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암기 프린트 53번에 그러나 경매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데 중개 실무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제가 강사를 해보니까 연수교육 강의하기가 어렵겠어요? 실무교육 강의하기가 어렵겠어요? 연수교육이 어려워요. 나 30년 했는데 네가 뭐 한다고 헛소리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연수교육 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2년 이상은 최소한 됐으니까. 실무교육은 초짜들이 많잖아요. 이제 처음 개업한 사람들이 뭐 별로 항의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딱 듣고 있고 네가 뭐라고 헛소리해도 난 절대 안 듣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한 93살 먹는 사람도 연수교육 받으러 왔더라고. 뭐라고 지금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린다. 크게 이야기해봐라 했는데 크게 말하니까 또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90 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령에 가니까 그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나와 있나 보더라고요. 93살인가 있어요. 보령시에 연세 많이 드신 분. 잘한대요. 땅 나이 많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때까지 동네 유지니까 땅 같은 거는 좀 유지고 이렇게 뭔가 좀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이런 분들이 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뭐 이장이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 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 마을에 좀 뭐 힘센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통하지 않고는 그래 하기 쉽지 않아요. 제 친구 이천에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천에 어디 땅 사놨고 고추밭 하는데 고추 농사 지으면 거기에 마을 이장인가 누가 자기가 말려준다고 무조건 거기다 말려야 되나 봐요. 말리는 값이 70만 원이에요. 고추 팔아봐야 50만 원도 안 되는데 무조건 그거 안 말리면 뭐 그 한 동네 들어가니까 어디 급대가리 없이 마을에 허가도 안 받고 들어가냐 해서 아니 지금 식사 대접하러 왔는데 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뭐 200만 원어치 한우 먹고 이랬대. 뭐 미치겠대. 팔라고 해도 그 마을 사람들 그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맨날 뭐 사줘야 되고 안 사주면 어디 이천이라는데 어딘지 더 이상 안 물어봐서 괜히가 알면 쓰니까 제가 생길 수 있는데 농막 비슷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공무원 부의사관 하다가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고 와가지고 죽을라 하더라고. 이거 팔지도 못하고 괜히 이천에 왔다 싶으면 전원주택은 그런 거 없어요. 별로. 대울면이 어디 그래요? 그럼 나는 무슨 면인지 묻진 않았어요. 괜히 물으면 또 네. 그 이천 여기도 좀 텃세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심해요. 네, 심하다더라고 친구 말로는. 그래서 나보고는 절대 거의 여기 들어오면 한 반 이상은 후회하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근데 저는 자꾸 오다 보니까 좀 정은 들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이 광주 쪽으로는 한 10년간 쳐다도 안 봤거든요. 제가 광주 살다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1억 7천에 팔고 나갔더니만 3개월 후에 막 3억 넘었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아직도 안 팔았으면 3억 넘었는데 저는 1억 7천에 팔고 나갔는데 한 석 달 사이에 갑자기 1억이 넘게 올라버렸더라고요. 그 짜증나가지고 한 10년 동안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면 용서할 수 있는데 못 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때 억울함을. 자, 27번입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해마다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매매업은 안 되는데 문구점을 운영하는 것, 뭐 법무사 하는 거, 자격증 있으면 공인회계사 하는 거, 횡령사 하는 거, 학원 운영하는 거 상관없죠. 겸업자는 따로 없습니다. 겸업해도 됩니다. 단 겸업을 해도 된다는 말은 자격증을 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중개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겸업을 해도 됩니다. 식당 하면서 중개업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행 수수료는 아까 제가 뭐 MGM 200을 받든 300을 받든 1000만 원 받든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보조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직접거래잖아요. 직접거래.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동그라미 6번에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니까 보조원도 하면 안 되죠. 보조원 명의로 사는 건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는 건 가능하고요. 애인 명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배우자 명의는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 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됨이 상당하다고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배우자 명의로 된 거 해도 돼요. 원칙. 예외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개업공개사들 중에는 내 학원 다닐 때는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은 배우자 명의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칙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잖아요. 만약에 부인이 친정에 가서 돈 받아 와가지고 아파트 사는데 남편이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줘도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개업공개사 돈으로 다 하면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형식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조원하고도 의뢰인하고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요. 자,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죠. 다른 중개업소 끼고 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라고요. 판례가. 일방대리도 가능하고 쌍방대리가 안 된다 했죠. 쌍방대리. 쌍방대리라는 것은 뭐예요? 대리인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손님들 안 나오고. 그게 쌍방대리고, 일방대리는 보통 보면 원룸 같은 거 주택 관리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가구 같은 거는 주인이 인감증명 위임장 개업공개사 떼주고 개업공개사가 임차인하고 계약하잖아요. 주인을 대리해서. 그거는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했더니만 요번에 8월 달에 오산에서 개업공개사가 그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단체 통장 만들어가지고 다 20억을 빼돌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산에 강의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20억 빼돌렸대. 근데 그 여자 사장님인데 실제로는 그 여자 자격증 있는 분은 사실은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대. 실제 오너는 따로 있대요. 보조원이 오너래요. 보조원이. 그래도 처벌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받는다고 봐야 같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공무원이 그러더라고. 실제 저 사람도 자격증 있는 사람도 좀 억울하다고. 자격증 걸고 그냥 그 사장이 돈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시켰다고 사람 죽이면 돈 줄게 죽이라 한다고 죽이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처벌은 받는다고 봐야 돼요. 답 3번입니다. 3번. 자, 여기까지 하고 28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